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화제인 유일한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을 딛고 일어서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산업계 역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해 새로운 모멘텀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속 해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된 에디슨 모터스만의 어떤 차별화된 기술력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기버스는 모터, 전자제어, 배터리가 가장 핵심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모터를 만드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어를 하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터리 팩이 화재가 나거나 스웨일링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0년째 전기버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스마트 BMS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드니까 부식도 안 되고 아주 가볍고 그 내연성이 아주 강하고요. 또 동급 대비 한 1에서 1.5톤 정도 가볍습니다. 그러면 전비도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버스가 부식 안 되고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쯤 쓰고 버스가 퇴역하면 그걸로 신혼부부 집으로 개조해서 평소에는 집으로 쓰다가 주말에는 동해안에 가면 그 캠핑카가 되거나 캠핑 호텔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한 100대 정도를 계약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1년 동안 팔릴 모든 전기차 숫자를 합친 정도 수준인 1000대에 대한 발주 계약도 논의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좀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작년에 이미 저희가 이제 102대 주문을 받아서 올해 실제로 인증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조금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저희하고 계약한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의 기후 특성 때문에 이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지구온난화로 요즘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 그다음에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인도에서는 아주 이런 친환경 차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정책까지 펴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서도 이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미국 정부에 소속돼 있는 대부분의 그런 차량들을 친환경차로 이제 바꾸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고 그게 한 70만 대, 80만 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는 또 전기버스 가격이 우리나라는 한 3억 5천 정도 선인데 미국에서는 7억에서 9억 정도 해요. 훨씬 비싸네요. 그런데 저희 차보다 사실 차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진출하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고 또 그동안 개선된 품질 또 이 복합 소재라는 아주 친환경 소재의 장점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역화폐 등의 개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이런 기술력이 우리 생활 속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 노멀의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협동 로봇의 개념과 이것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아까도 이제 협동 로봇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주력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남다른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일단 협동 로봇은 그 로봇의 분류 체계로 보면 그 산업용 로봇의 한 분류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로봇들이 다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죠. 네. 이 산업용 로봇은 이제 아주 빠르고 정교하고 이제 육중한 물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로봇 자체가 일단 큽니다. 또 빠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여라도 작업자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작업자를 되게 다치게 할 수가 있고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 로봇을 활용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다가설 수 있는 그 반경보다 뭐 1.5m 큰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도 쳐야 되고 또 혹여나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되면 이제 거기 대비해서 안전장치들을 다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거를 구비를 할 수 있는 곳에서만 네.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장에서 자동화 라인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로봇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나름 안전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룰들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과 이제 같은 공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도 당연히 쓰일 수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쓰여지지 않았던 이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로봇이 협동 로봇이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결국은 저희가 로봇 하면 제조용, 뭐 산업용에서만 쓰였었지 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서비스 시장에서도 이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협동 로봇 RB 시리즈 말씀을 들었는데 제조업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비스업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분야에 두루두루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확장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조업 분야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활용됐던 뭐 용접이라던가 네. 페인팅하는 것들도 있고 뭐 머신 텐딩이라는 분야,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뭐 다양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죠. 가장 간편한 거는 뭐 식음료를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파트너 중에서는 한 분은 뭐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저희 로봇들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고객의 얼굴을 이렇게 3차원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얼굴 형태에 적합한 안경테를 제작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로봇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너아이가 지역화폐에 적용하는 결제 플랫폼은 국제 표준의 결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매입 대행사하고 계약만 하면 전국 가맹점에 어디서나 가맹점 추가 모집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사들이 제안하는 그 결제 규격은 자기만의 규격이기 때문에 보안성도 떨어지고 또 국제적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가맹점을 일일이 모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코너아이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지역 화폐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에 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의 각종 그 설문조사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쿠폰 마케팅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지역 몰에 관한 앵커멀스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자체가 네. 철학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공동체 상권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상공인 상권이 그게 이제 대기업의 자본에 의한 플랫폼, 그 대형 오프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또 온라인 대형 플랫폼들이 소상공인의 기존에 왔던 사업 영역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의 철학입니다.
윈스는 그동안에 뭐 오래전부터 주로 그 통신 시장의 영업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국내 5G 망이 주로 그 통신 3사 위주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 5G 망 시장 확장이 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네. 수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뭐 그 작년에 정부 주도로 5G 실증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 회사는 LG U+와 같이 한 개의 공공기관에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네. 올해도 KT나 SK 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에 네. 백지를 뭐 공급할 지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일본 이동통신사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소위 POC 네. 검증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예. 검증 테스트를 외산과 같이 쭉 해오다가 최근에 우리 회사 제품 스나이프죠. 100기가 제품으로 IPS.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마 하반기부터 큰 문제가 없다면은 공급이 돼서 아마 내년까지 일본의 그 5G 통신망에 네. 공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쪽 그 5G 시장의 R&D 쪽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2개 정도를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인터넷진흥원, 예. 하죠. 네. 거기랑 같이 그 스나이퍼 5G IPS 네. 이것도 100기가 쪽인데 전용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내년도 출시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애트리하고 같이 뭐 여기는 윈스만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다른 보안 회사도 몇 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 소위 그 MEC 전용 장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장비도 그 5G망에 공급되는 전용 장비인데 이거는 2년 뒤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작년 수출이 뭐 150억 정도로 또 매출 전체 비중은 뭐 16% 네. 정도로 엄청 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멘트해 주신 것처럼 ISP 통신 시장에 주력을 해왔고 그래서 좀 기존에 했던 전략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오긴 했습니다만 네. 좀 더 방향을 바꿔서 작년에는 해외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생산 그리고 판매 기지를 갖추고 있는 국내 글로벌 대기업과 그 보안 장비 납품 계약을 했고 뭐 국내도 납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글로벌 회사가 해외에 갖고 있는 생산 기지라든가 판매 기지에 보안 제품을 납품을 해서 일단 그 유럽이나 중동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구축해서 좀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매출로 보면은 목표가 뭐 한 3, 40억 정도이고 내년부터는 점차 일본 외에 수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영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알고리즘 분야뿐만 아니라 영상을 잘 해석하려면 영상을 잘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광학 기술 네. 그리고 조명 기술 역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알고리즘 기술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그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비전 검사를 해오면서 광학과 조명 관련 기술까지 같이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대부분 이제 이 비전 관련 이 기술은 외산 제품들을 그동안 이렇게 들여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드 업체는 하드웨어만 하고 소프트웨어 업체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시기였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아주 드물게 거의 유일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또 다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AI를 이용한 어떤 검사 장비, 네. 인라인 장비까지 할 수 있는 풀라인 기술에 관한 풀 라인업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또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희는 이제 요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기업들이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AI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AI가 자체가 고올이 되는 게 아니고 네. AI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잘 들어가서 이거를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산업 현장에서 검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거를 이제 교통이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농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사고 능력을 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산업용 쪽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AI가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제조 공정 자체를 혁신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형태의 인라인 제조 장비, 인라인 검사 장비까지 저희가 네.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기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시티 브레인 네. 이거는 뭐냐면 도시 전체 교통 흐름을 AI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 네. 인프라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의 정보를 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고 뭐 치과 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엔 또 여러 병원들과 다양한 의료 관련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시장 확대가 될 수 있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단위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엔진까지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기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자동화하는 어떤 스마트 농장 구현에도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눈여겨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흐름 속에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스마트폰 및 IoT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 등과 함께 시장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요.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화제의 기업 지금 만나보시죠. 영상의학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영상의학 외에도 혈압, 호흡 이런 생체 신호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솔루션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뷰노메드 딥카스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떤 의료기기인지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영상 기반의 AI라고 하면 지금 딥캅스라는 제품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또는 간호사가 와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활력 징후, 즉 이제 생체 호흡수,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환자가 입원한 환자가 24시간 내에 또는 1시간 내에 심장마비나 어떤 사망이 발생할지에 대한 위험도를 AI가 자동으로 이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에 이제 의료 인프라가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 면밀하게 케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I가 미리 알람을 해줌으로써 간호사가 또는 의료진이 즉각 대처를 함으로써 실제 어떤 위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고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생체 신호 기반의 AI 제품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회가 있고 저희가 우리나라에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이 AI 쪽에서 그래도 한 6년, 7년째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본을 견줘도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이 결코 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소위 GPS라고 합니다. 의료기기에서는 뭐 GE, 지멘스, 필립스 같은 얘기를 늘 하면서 의료기기를 거의 독식해온 회사들인데요.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패러다임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바뀐 패러다임에서 의료기기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들이 지금 한참 수면 아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그런 주요 플레이어가 앞으로 근년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하면은 되게 궁금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궁금증이 많이 좀 해소됐으면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이 치료제 레드필을 가지고 계시죠? 이거에 네네.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디지털 치료 기기는 한국에서는 그 식약처가 그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면 의학적 장애 그리고 질병을 그 관리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존 의약품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고품질 의료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깔리는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식약처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로 인증받은 인허가 받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그 이제 허가를 받은 특정 적응증이 네. 개선되거나 치료되거나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상황은 어떻고 우리나라 이 디지털 헬스케어 수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 치료기기 관련해서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정부 주도의 R&D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선도적인 여러 가지 그 연구 산출물들이 한국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 원격 의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그 상용화하고 또 기술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금 한국에서 일단 인허가를 받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 좀 서비스를 선보인 다음에 바로 미국 시장으로 좀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앞에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변혁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인데요. 발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잇고 사람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여러분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파워인터뷰 화제인을 통해 리더들의 해안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